요양원은 200만 원, 그런데 이곳은 10만 원이랍니다. 전기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동전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본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요양원 청구서와 10만 원 영수증을 나란히 내려놓으며 종이 2장의 무게 차이를 느꼈습니다. 싸면 다 이유가 있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73세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혼자서도 괜찮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전직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월 90만 원의 연금이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재식이는 가끔 전화를 했고 며느리 정화 씨는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노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욕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타일에 물기를 닦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이 허공을 짚었고 손이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와 함께 시야가 기울었습니다. 아,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기어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골절은 아니지만 타박상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넘어지면 단순한 골절로 끝나지 않으니 다음엔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4만 원, 월 90만 원 중에서 34만 원이 사라진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잔고에 0이 하나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재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 다녀왔어. 병원요? 왜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자 재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욕실에서 좀 넘어졌어. 큰 건 아니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식이가 뭔가를 참고 있을 때 내는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 제가 곧 한 번 갈게요. 아니야, 바쁠 텐데,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식이가 집 앞에 섰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정화 씨와 손주 둘이 함께였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들어가도 될까요? 재식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어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정화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2달여.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기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46세의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방 2개의 거실 하나뿐인 집 안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4명이 더 들어오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되어 전기난로를 껐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에서 0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 시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2시간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손님처럼 눈치를 보게 되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손주들만 떠들었고 어른들은 밥그릇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시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빨리 일 구할게요. 2-3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해.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엄마 집에 폐를 끼치게 될 줄 몰랐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전기세와 수도세, 식비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시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직 활동을 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지만 오히려 그게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집에는 나만의 방식이 있었는데 누군가 끼어들면 리듬이 깨졌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불편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기세가 급격히 올랐고 수도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를 들고 서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낸 관리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고지서를 건네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지. 죄송해요. 엄마 제가 생활비라도 드려야 하는데. 됐어.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아는데.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월 90만 원에서 관리비 30만 원을 빼면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식비와 생필품을 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생각하면 더 막막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쪼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제 시기와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어머님한테 너무 부담드리고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 제 시기가 답했습니다. 우리 전세 만기도 2달 남았어.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려달래.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구해? 이러다 어머님 집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 아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우리가 이 집에서 살고.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인데 엄마를 내보내?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 아니야? 욕실에서 넘어지셨잖아. 다음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엄마는 아직 멀쩡하시다고. 요양원 비용이 너무 비싸면 다른 곳도 알아보자. 저렴한 곳도 있을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래? 내가 여기서 불편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제대로 돌봐드릴 수 있는 곳이 나 아직 멀쩡해. 그런데 갈 나이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아들 가족을 위해 내가 물러나야 하는 건가? 며칠 후 혼자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 시설 입주자 모집. 글씨가 크고 선명했습니다. 월 10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은 2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10만 원이라니.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르신, 저희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공동생활 시설이에요. 월 10만 원의 식사와 난방이 제공되고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한번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그냥 좀 둘러보러. 여긴 좋아요. 싸니까 좋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싸니까 좋다는 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 그날 병원 복도 끝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곳을 둘러본 다음 날 집 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식이는 면접을 보러 나갔다가 또 떨어졌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고 손주들은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만 냈습니다. 좁은 집에 사람이 많으니 모든 게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전세 집주인이 계약 연장 안 해준대요. 그럼 어쩌려고?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당분간 여기 더 있어도 될까요? 당분간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겠지, 뭐. 짧게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식이가 얼른 일 구하면 나가면 되잖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학교에 적응 못하고 남편은 매일 우울해하고 저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있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 말은 우리 모두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다른 방법이 뭔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너희가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안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며칠 전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동생활시설 관리자가 받았습니다. 네, 어르신. 방문하셨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입주 신청하려고요. 언제쯤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주시고 한 번 더 오셔서 계약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제시기에게 말했습니다. 제시가 엄마 다음 주에 어디 들어가기로 했어. 어디요, 엄마? 공동생활시설. 한 달에 10만 원이래. 제시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만 원이요? 엄마, 그런 데는 요양원은 200만 원이라며. 엄마도 돈 없어. 엄마, 그런 데는 시설이 안 좋을 텐데요. 괜찮더라. 둘러봤는데 깨끗했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엄마, 제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야. 며느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안도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 산 집이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남편이 남긴 시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제시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실으며 제시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빨리 일 구해서 다시 모실게요. 그래, 천천히 해라. 너도 힘드니까.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다. 네, 탓이 아니잖아. 차에 타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와서 아들을 키우고 혼자 늙어간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생활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시기가 짐을 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 집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는 일일까?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복도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 밥상이 나왔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2년 됐어요. 처음엔 나도 힘들었는데, 이젠 여기가 집 같네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쁘대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면 다행이죠, 뭐.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서운함을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약해지더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선택권도 없었고 자존심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규칙엔 아무도 모르는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다가 여기가 어딘지 기억났습니다. 공동생활시설. 이제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었지만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몇몇 어르신들이 이미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갔습니다. 식당에는 간단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김치, 계란 반찬.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예요. 시간 놓치면 굶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규칙이 좀 있어요. 밤 10시 이후엔 난방 꺼지고 전기도 아껴 써야 해요. 겨울에는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옷 껴입고 자죠, 뭐. 그래도 요양원보다는 낫잖아요. 거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던데.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만 원. 내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걷거나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시기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도 나오고 깨끗해. 면회 가고 싶은데 이번 주는 면접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 혼자 잘 지내니까. 엄마, 됐다. 면접이나 잘 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시기가 올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동생활 시설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먹고 마당에서 시간 보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잠들기.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지루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요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가 또 올랐대요. 관리자가 그러더군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더 내래요. 그럼 이제 한 달에 12만 원이네. 2만 원. 작은 돈 같지만 내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월 90만 원에서 12만 원을 내고 병원비와 생필품을 사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난방비가 자꾸 오르면 어떡하죠? 우리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난방비가 계속 오르면 나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다시 제식이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핸드폰을 들고 제식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자가 공지를 붙였습니다. 난방비 인상 안내 1인당 월 2만 원 추가 부담. 복도에 선 어르신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정부 지원금이 줄었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봐. 갈 데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저녁에 할머니가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걱정되시죠? 네, 좀요. 나도 그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버티는 수밖에. 여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죠. 근데 말이에요. 여기 처음 생긴 게 한 10년 전이래요. 어떤 분이 돈을 내서 만든 곳이라던데. 누가요? 몰라요. 이름은 안 알려졌대요. 그냥 기부자라고만 하더라고요. 기부자. 누군가 자기 돈으로 이곳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그분도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우린 다 나가야겠죠.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꺼지자 방 안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선택권도 없어집니다. 내 집에서도 이곳에서도 나는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 끝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앞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난방 시간을 줄이고 식사도 조금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밥까지 줄인다고요? 아니요. 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문 닫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모르죠. 요즘 이런 시설들 많이 문 닫는다던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기마저 없어지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왜 이런 곳을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어디 계신지. 오후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제 시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요. 미안해요. 또 다음 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음 주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곧 추워질 것이었습니다. 난방이 줄어들면 밤이 더 춥겠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반찬은 김치와 나물 2가지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원자 명단. 가까이 가서 읽어보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후원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작았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런데 맨 위에 큰 금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태식 5천만 원 시설 설립 비금. 윤태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윤태식.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남편이 이곳을 만들었다니. 관리자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 명단에 있는 윤태식이란 분, 어떤 분이신가요? 관리자가 명단을 보았습니다. 아, 그분이요. 10년 전에 이 시설 만드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기부하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네, 병원에 계실 때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가족분들도 모르게요. 가족도 모르게. 나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죠. 다만 유언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돈 없어서 떠밀리는 노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늙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곳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언젠가 이곳에 올 거라는 걸 예상했는지.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난방이 꺼졌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준비해뒀던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을, 내가 기댈 곳을. 싸니까 좋다는 말.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몫을 미리 내놓았던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둥근 달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지켜주려 했는지.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식당에 내려가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우시는 것 같던데. 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지원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게시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의 규칙엔 아무도 모르는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서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약속보다 늦었지만 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 시기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여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도 잘 나오고.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제 시기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제시가, 너 아빠가 이 시설 만든 거 알고 있었어. 제 시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게시판에 후원자 명단 붙어 있더라. 내 아빠 이름이. 제 시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한테 연락 왔었어요. 유언대로 기부금이 집행됐다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요. 아빠가 엄마 몰래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말없이 제 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편찮으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없으면 엄마가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래요. 그래서 이곳을 만든 거구나. 네.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언젠가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거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될지.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아빠가 준비해둔 곳에 엄마가 오시게 됐다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 시기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시가, 내 아빠는 이걸 준비하면서 행복했을 거야. 나를 지켜줄 방법을 찾았으니까. 엄마, 그리고 나도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제시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빨리 일 구해서 다시 모실게요. 천천히 해.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더 중요해. 제시기가 돌아간 후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갈 곳 없어서 이곳에 온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곳은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만든 곳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반찬은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들분 오셨죠? 얼굴 좀 보니까 기분이 나아 보여요. 네, 다녀갔어요. 좋으시겠어요. 가족이 찾아오면 힘이 나죠. 할머니는 아드님이 안 오시나요? 바쁘다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자식도 자기 인생 있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곳을 만들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는 계속 올랐고 지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도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난방이 꺼지자 방 안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제시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시가,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아빠가 지켜주고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니 어르신들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한 분이 1,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난방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착한 일을 하셨대요? 익명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시설을 아끼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계시네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이엔 생각할 게 많죠. 과거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할머니는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후회야, 많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니까.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녁 무렵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주려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왔네. 여기가 널 위한 곳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규칙엔 아무도 모르는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마당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어르신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제 시기는 그동안 2번 더 찾아왔습니다. 3번째 방문했을 때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어디서? 작은 회사인데 급여는 전보다 적지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시기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안정되면 모시러 올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지낼 거야. 엄마, 여기가 좋아. 내 아빠가 만든 곳이잖아. 여기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더 편해. 제 시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응.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테니까. 제 시기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뭘? 자주 얼굴만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 시기가 돌아간 후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오셨었죠. 표정이 밝으시던데. 네, 일자리 구했대요. 잘 됐네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죠. 할머니와 함께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온 지 이제 얼마나 됐죠? 한 석 달 됐나? 시간 참 빠르네요. 적응은 다 됐어요? 적응이라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해야 하나.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특별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 상추까지.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관리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후원금 덕분에 가끔은
이렇게 좋은 걸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모두가 감사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 맛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좋았던 건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안내 다음 주 화요일. 무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후원금으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우릴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러게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요? 받기만 하면 미안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뭔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 그게 가능할까? 다음 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목공일 했어요. 간단한 건 만들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뜨개질 할 줄 알아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김치 담그는 거 자신 있어요. 하나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말했습니다. 관리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작은 바자회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만든 물건들 팔아서 시설에 보태면 어떨까 해서요. 관리자가 눈을 빛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해봐요. 몇 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도마를 만들었고 할머니는 수세미를 떴습니다. 김치 할머니는 작은 김치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르쳐 줬던 종이 접기로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바자회 날 작은 마당에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씩 팔려 나갔습니다. 저녁에 정산을 해보니 67만 원이 모였습니다. 관리자가 감동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하죠.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뿌듯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제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새 전세 구했어요. 엄마 집은 비워드릴게요. 그래, 잘 됐다. 엄마 집은 엄마 거예요. 언제든 돌아오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근데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할 일도 생겼고. 할 일요? 바자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지세요. 뭐가?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200만 원, 이곳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싸구려가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늙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저녁이 되어 마당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0만 원짜리 안전한 요양원인가요? 아니면 10만 원짜리 불안한 공동체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노년의 존엄은 돈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함께 버티는 것, 서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곳의 진짜 비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